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자, 지난주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We don't need it. Why do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Why would I use a nuclear weapon?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항공권 부담이 커지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행지를 바꾸거나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장거리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중국,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이 2달 만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 뉴욕 노선의 경우 다음 달 유류 할증료는 112만 8천 원으로 3월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오른 수준이며 2016년 현행 유류 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3단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유류 할증료는 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4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인상이 여행객의 실제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담이 커졌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여행지를 조정하는 사례를 통해 비용 상승이 여행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섰고 실제 노선별 부담도 크게 커졌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유류 할증료가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시청자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보도는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여행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설명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보도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까지 덧붙여졌다면 시청자가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인정 대상에 포함된 질환들이 생기면서 피해 구제 범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일부 이상 반응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명과 안면마비, 이상자궁출혈, 얼굴부종 등 15가지 질환이 새롭게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 질환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재심 신청 등을 거쳐 사망보상금과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도는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질환이 다를 수 있고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보상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보도만 보고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다소 압축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어떤 이상 반응이 새로 인정되는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의 지원과 보상이 피해자에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신규 신청 시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함께 풀어줬더라면 제도 변화의 실제 적용 범위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정책 변화의 의미를 짚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작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무엇이 인정되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례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가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술은 중학교 1학년, 담배는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점에 처음 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부터 2024년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술을 한 모금이라도 처음 마셔본 비율은 중학교 1학년 진급 때 15.6%로 가장 높았고 담배 신규 사용률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3.2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사례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2만 8천여 건인데 이 가운데 10대 적발 건수가 57.1%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보도는 일상과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 일상 가까이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통계 결과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 담배에 대한 노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사례를 통해 청소년 위험 행동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예방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 보도들은 모두 현황과 수치를 제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가 국제유가나 원자재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골목 상권의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아이스 음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 같은 필수 소모품 가격도 치솟고 수급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중동 사태의 여파가 우리 골목 상권 카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뛰자 포장재 납품가가 크게 올랐고 비싼 값을 줘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우선 원가 상승분을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급난 장기화를 우려해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수급난이 5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사재기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석유 화학 제품 매점 매석 금지를 고시했는데 포장용기 수급 불안이 심해질 경우 관련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중동발 악재가 골목 상권 경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나프타 가격 상승이 포장재 수급 불안과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찾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국제정세의 변화와 연결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중동 사태가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상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수환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영화 속 장소가 관광지가 되는 스크린 투어리즘에 대해 다뤘는데요. 경남 밀양과 전남 곡성, 각각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던 두 지역을 직접 살펴보며 성공적인 스크린 투어리즘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두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크린 투어리즘,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나 배경이 된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형태를 뜻하는데요. 최근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월에 관광객이 몰려들기도 했죠. 해외에서도 영화 반지의 제왕 속 배경이었던 뉴질랜드의 한 세트장,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시애틀 등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각각 스크린 투어리즘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엄청났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스크린 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보인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영화 제목 자체가 지명인 밀양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이 외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을 찾지만 이곳에서 하나뿐인 아들은 유괴돼 살해됩니다. 뭐야?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은밀한 햇빛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인상을 풍기며 영화의 제목이자 배경이 됐습니다. 이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밀양이 처음이십니까? 곳곳에 촬영 장소가 있을 정도로 밀양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세트장으로 활용한 영화인데요. 그래서인지 영화의 정서가 동네 풍경과 맞닿아 있다는 인상도 줍니다. 이름처럼 신비로움을 간직한 밀양, 평범한 일상을 가진 서민들의 동네이자 분지라는 지역 특성에 따른 편안함과 폐쇄성을 동시에 가진 곳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동네라서 영화 속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을 했을 때 그 공포감은 더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그 무슨 소리예요? 영화 촬영지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는데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된다 아닙니까? 피아노 학원으로 등장했던 공간은 카페로 운영되며 영화를 추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촬영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 만큼 처음 촬영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내용 때문에 반기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는 지금은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 영화 내용 자체가 조금은 밝은 영화보다는 약간 어두운 면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왜 이런 영화가 밀양에서 찍게 되나라는 주민들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 전두현 씨가 큰 영화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밀양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 듯한 느낌으로 주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다음으론 밀양 아름다움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위양지를 보여줍니다. 이맘때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아름다워진다는 곳인데요. 능수버들 나무길을 따라 박제된 시간 속으로 직접 떠나봅니다. 물과 가까이 마주하면서도 인적이 뜸해서 여유로운 곳. 담벼락 사이로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수지로 꼽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드라마 달의 연인 촬영 이후 경남의 대표 관광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의 자연으로 소풍을 오고 주변 농장 체험도 하는 코스로 여행을 오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커피 이제 2잔 시켜가지고 커피 잔 2잔 여기 다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커피 잔 해서 요 세트 다 빌려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 촬영한 그 장소를 좋아하고 그러고 저기 이제 위양지가 엄청 예쁩니다. 연인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2시간 반 이렇게 활용을 진짜 2년 동안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스크린 투어리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화 속 장소를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지도가 아닌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며 목적지를 정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양 다음으로 찾아간 도시는 곡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영화의 제목이자 배경이었던 곡성은 평화로운 골짜기라는 지명에 더해 처절한 곡소리라는 의미도 붙여 중의적인 뜻으로 영화 제목에 쓰였는데요. 이렇게 소문이 바다한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요? 이유가... 무엇이 중요냐고. 이상해, 사람들이. 촬영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공포 영화였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개봉 이후 인지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곡성같이 아름다운 곳에 그 공포 영화 같은 걸 찍어서 처음에는 이미지도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찍고 나서 그래도 다른 데서 많이 알아보니까 곡성을 그래도 잘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 촬영지를 둘러보던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주변 관광지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영화 촬영지를 보고 가며 곡성이라는 지역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다는데요. 이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공포 영화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일 자체가 소중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화같이 그런 큰 영화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곡성은 영화와는 상반되는 정겹고 넉넉한 마을입니다. 특히 기차마을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직접 옛 곡성역을 둘러보며 그 추억에 잠겨봅니다. 괜히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될 것 같은 역사 안의 나무 벤치. 추억을 되새기는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태극기 휘날리며 밀정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쓰였습니다. 별다른 세트장 없이도 해방 전후 격동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기차역의 명물인 미니기차를 직접 타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철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봄으로 가는 시작점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은 큰 울림을 줍니다. 철길 옆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정겨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고즈넉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지역인데요. 물길이 만나고 산으로 둘러싸인 포근한 고장. 이곳에서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세종시에서 곡성으로 이주한 편의점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사장님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강변의 벚꽃에 반해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는데요. 그냥 힐링하러 왔다가 이제 곡성은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점심 식사하러 점심을 먹고
3월달인가 한번 이제 강변에 너무 벚꽃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갖고 이쪽에 와이프랑 하면 야, 이쪽이 참 공기도 좋고 막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편의점이 그때 없었거든요. 한번 해보자. 정겹게 맞아준 이웃들 덕분에 잘 정착해 100% 만족하며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곡성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주민들처럼 나른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열린 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직접 기른 나무를 팔던 한 상인은 주저없이 이곳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 좋지. 사람 살기 좋고. 스크린 투어리즘에 대해 다룬 이번 방송. 밀양과 곡성의 사례를 보며 이들 도시가 단순한 영화 촬영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감의 성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수환 학생 이번 리프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장소 말고도 곳곳에 펼쳐진 두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밀양과 곡성, 이 두 영화를 모두 본 관객으로서 영화 속에서 다뤄진 이미지로만 두 도시를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따뜻하고 정감 있는 동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엔 스크린 투어리즘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촬영지를 넘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지속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노란 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변화의 신호로 읽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산업 부담의 전조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원청을 상대로 전국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현장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섭 요구가 늘고 있는 현상인 건데 이에 대해서 언론들의 관점도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 11일 이 주요 일간지들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전국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여기저기서 벌어진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체 성향마다 매우 달랐는데요. 한겨레의 경우 일면 기사 제목을 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억눌린 요구 분출이라고 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업종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원 하청 간의 소송 등 이 법적 다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법 시행 첫날부터 주요 기업과 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교섭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상생 말한 날, 노 진짜 사장 나와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 세상 바뀌었다. 900개 사업장서 교섭 요구 쏟아져 기사에서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전달한 교섭 요구 공문에는 산업안전 분야 협의가 이유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찐 사장 나와 안 나오면 파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예고된 혼란을 강조하면서 노조가 결국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두 그룹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노란봉투법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던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초인류 기업인 이 삼성전자에 대해 언론은 노란봉투법과 연결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삼성전자 57조 진기록 초격차 행보에 날개 달아줘야 라는 사설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영업이익 신기원연 3전 노정의 걸림돌 돼선 안 돼에서 노사가 중단된 임금 협상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만 57조 혁신 게을리 말아야 해서 이번 거대한 수익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일군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시장 팽창이 크게 작용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현대차 노조 성과급까지 목리라는 사설에서 현대차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빌미로 사내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근거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사측 압박 수단으로 쓰려는 속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 역시 글로벌 차 가격 경쟁 난리통 속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의 발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분이 차량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체 분리신청 인용이라는 보도에서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노동계 이슈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에는 갈등이나 어떤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보도도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의 취지보다는 산업계 혼란, 갈등이라는 문구만 내세운 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다만 문화일보는 노란봉투법 위법한 쟁의 행위 면책 안 돼라는 제목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전문가 시선을 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은 과거 쌍용 자동차 사건을 계기로 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한 것이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그 지위의 역할 또 참여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도 이제는 부담 없이 감행할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확산된다면 산업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한겨레는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경영계 과한 우려 하청 노조와 대화하라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직고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크고 작은 갈등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복잡한 사안의 이분법적 해석이라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네. 불법 파업, 기업 혼란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보도와 또 노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프레임 등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적 전문성과 경제적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나 글로벌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감정적 판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좀 안타깝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냉정한 법리 해석,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해법이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예,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